자, 안녕하세요. 하이퍼랩입니다. 자,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학생들이나 옆에서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다 초조하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은 기간 얼마 남진 않았지만 더욱더 집중하시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수능 시험을 아직 안 받고 정시 원서 접수도 아직 많이 남았지만 우리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수능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수능이 12월 3일이죠. 12월 4일날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수능 시험 보고 우리가 정답을 자 수험표 뒤에다 적어가지고 와서 가채점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때 가채점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가채점을 해야만 내가 실제 이 점수로 정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판단이 되어야만 수시에서 논술 전형이나 면접 전형과 같은 대학별 고사에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채점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수시에 원서 지원을 안 했거나 또는 수시에 원서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시의 의미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부터 바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죠. 정시에 맞춰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를 쓰신 분들은 12월 3일 이후로 23일 사이에 대학별 고사,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가 쭉 진행이 되니까 준비하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12월 23일이 되면 수능 성적이 발표가 돼요. 이 수능 성적의 발표는 여러분들이 가채점 했었던 점수보다 좀 더 나은 점수가 나오기를 우리가 다 기대를 하지만 그거는 고사하고라도 가채점 했었던 점수와 동일한 점수대가 나오기만 한다라도 다행이죠. 간혹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처음에 판단하게 되어질 때 가채점 결과를 했는데 본인은 87점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실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나서 보니까 85점을 맞은 거야. 그거로 인해서 등급이 1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2등급을 맞았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첫 번째는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는 면접고사나 논술고사의 수능 최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때문에 점수가 동일하게 맞아야 되는 점이고, 그리고 하나 빠뜨리는데 우리가 수능 시험이 딱 발표가 되고 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면 8개 입시기관에서 가채점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해요. 가채점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가채점 결과, 다시 말하면 수리, 가영이 88점이 1등급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유튜브 강의에도 올려놓은 적이 있지만 실제로 전년도에 8개 기관의 입시 기관들 중에서 수능 가채점 결과가 실제 수능과 적중되어지는 비율이 25%에 불과해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88점을 맞았는데 입시기관에서 88점이 1등급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87점을 맞으면 2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87점의 점수가 1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가채점의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 전형이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간에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전형에서 특히 2등급과 3등급의 점수의 구간을 볼 때 너무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고 나면 수능 성적 발표 나고 나면 12월 27일에 수시가 발표가 되어집니다. 이 날이 아마 참 되게 중요한 날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수시 합격을 하기를 바라죠. 수시 합격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은 수능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야. 예상보다. 그런 분들은 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받기를 바랄 거란 말이에요. 붙기를. 그러면 이때 합격자 발표가 나고 만약에 불합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바로 뭐로 들어가는 거냐면 정시로 바로 넘어가는데,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당연히 추가 합격자 발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와요. 그러면 수시 합격자 27일 발표되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나, 둘, 셋 기다리면 결국 합격자 등록일이 30일까지니까 30일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럼 30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기간 동안에 바로 뭐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인원,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되죠. 2월 인원이 나오게 되고 수시 2월 인원이 결국은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는 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정시 인원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3일 정도에서 4일 정도의 기간밖에 없다. 3일에서 4일 정도의 기간이. 그래서 정시 컨설팅이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12월 3일날 수능 시험을 봤어. 반드시 가채점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수능 최저가 충족 가능한지, 그래야만 내가 논술이나 대학별고사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시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수능 성적 발표를 기다렸다가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오겠죠? 수시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의 추가 합격이 나오고, 추가 합격자가 다 나오고 나면 수시에서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실제 7명만 뽑았어. 그럼 3명을 못 뽑았죠? 3명이 못 뽑은 인원은 어디로 넘어가요? 정시로 이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시에서 최초 모집 인원이 10명이었었던 학과가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3명이 결합이 되어지면 결국 모집 인원이 13명이 되기 때문에 30%가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는다라는 것은 입시에서는 매우 커다란 변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컨설팅은 정시 2월 인원이 확정이 되고 난 시점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떻다? 그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시 컨설팅을 예약하셔야 된다. 정시 컨설팅을 예약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정시 컨설팅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예약을 해야만 조금 더 역량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컨설턴트한테 미리 예약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대학 입시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는 되게 혼란스러운 대학 입시예요. 왜 혼란스럽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이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물론 이것도 혼란스러운 일인데 더 커다란 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이 본인의 실제 점수의 경쟁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 정도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해. 이 정도를. 나는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능 뚜껑을 딱 열고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를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평상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의대를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학생이 실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건국대, 도곡대도 못 갈 정도의 성적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바로 뭘 하게 되냐면 바로 재수를 열심히 하게 돼요.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항상 어떤 학생들이냐면 성적이 잘 나오다가 성적이 떨어진 경우죠. 근데 실제로는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6월, 9월 모의고사 시험 받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점수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았다면 현실인식이 생길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고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생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치러본 적이 없고 또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기껏 해봤자 재수생의 수험생이 30%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70%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을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시험을 보고 나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해. 내 점수는 이만큼인데 본인은 이 정도의 점수를 맞은 거야. 근데 사실 맞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재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1학년도 정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이 높다. 왜냐하면 수능 자체가 물수능일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물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인 경우에서 원서 지원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고 거기에다가 수험생의 감소와 경쟁력의 하락이라고 하는 건 입시의 판을 흔드는 거거든요. 전년도에도 수험생이 줄고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각종 입시기관에서 예측했었던 입시기관의 데이터보다 실제 결과는 낮은 성적에서 높은 대학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험생의 감소와 경쟁력의 하락 그리고 물수능이라는 이 요소가 2020년도의 수능과는 완전히 다른 구분이 되어진다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대부분은 뭘 가지고 원서를 쓰죠? 전년도의 데이터,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합격 가능 구간을 보고 원서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시는 매년 해마다 다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데이터를 올해 입시의 경향에다가 대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수능이라는 시험의 난이도가 바뀌었어. 학생의 수가 바뀌었어. 경향과 추세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전년도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소신 지원을 하시는 학생들의 숫자도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수능 시험을 많이 못 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수를 봐야 된다는 재수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은 다 뭐냐면 허수 지원이며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나는 의대를 갈 점수였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었어 라고 했는데 실제 수능을 보니까 예상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어.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냐? 첫 번째는 그냥 가나다군의 의대를 쓰거나 서울의 상위권 학교를 원서를 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나는 바로 재수예요.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것은 그냥 상향 지원.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대에서 평균 점수를 했었을 때 약 5점 정도 상향을 하는 일반적인 추가 합격을 노리는 상향 지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인의 점수 구간을 넘어가는 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붙거나 떨어지거나 떨어져도 난 괜찮다라는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수시는 대부분의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적정 상향 지원을 하죠. 왜 그렇게? 수시는 대학에서 직접 서류를 평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나친 상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논술시험 대학에서 직접 학생부 받아보고 대학에 가서 논술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면접 또 마찬가지로 자소서 내고 학생부 내고 면접을 보죠. 그리고 수시는 아시는 것처럼 모집 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뽑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원을 다 안 채우고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시는 구멍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시는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뽑는 건가 정시는? 정시는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정시는 결국은 컴퓨터가 뽑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흔히 말해서 수시는 점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수 경쟁. 다시 말하면 내가 20명을 뽑고자 했어. 대학에서 어떤 학과에 20명을 뽑고자 하면 그 20명 안에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뽑히는 거죠. 그게 바로 점수 경쟁이라고 한다면 정시는 순위 경쟁이에요. 순위 경쟁.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학과에 뽑고자 하는 인원이 20명이야. 20명. 그럼 20명일 때 이 20명에 들 수 있는 성적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등부터 20명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점수는 만약에 470점대부터 시작해서 469, 468 정도의 점수대에서 구분하고 있다면 11등이 되시는 분들은 점수 구간이 중간에 빠지고 458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수시는 점수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시는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순위 경쟁. 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는 누가 뽑아요? 수시는 대학에서 뽑아요. 그리고 수시는 대학에서 뽑고 만약에 학생이 미달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력이 미치지 못하면 안 뽑으니까 상향을 쳐가지고 붙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적정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어야만 되겠죠. 하지만 정시는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야. 컴퓨터가 뽑는 거야. 어떻게 뽑는 거지? 20명을 뽑겠다고 했으면 20명 모집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라는 거예요. 순위 경쟁. 다시 말해서 478점, 470점, 470, 468, 468점을 맞아야만 꼭 붙는 게 아니라 20명이라는 모집 인원 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뽑힌다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정시를 원서 지원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정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정시 컨설팅을 왜 받지? 정시 컨설팅을 왜 받아?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이트를 가면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갑니다 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원서 쓰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맞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큰애나 둘째를 대학을 보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아보고 시험 봐가지고 점수에서 원서를 써서 어느 대학을 붙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 애보다 낮은 성적의 애가 어느 대학을 붙었더라. 또는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붙어서 보니까 자기보다 점수가 낮은 애들이 많더라. 그래서 얘가 대학에 만족을 못한다고 하더라. 이런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 대학 동일 학과라 하더라도 점수의 구간이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과 같이 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라고 생각하면 연세대 경영학과 가장 높은 성적대의 학생은 당연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대이겠지만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대에 붙은 학생은 건국대까지 내려와요. 그게 바로 입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모든 분들이 자, 내가 재수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시험을 잘 봐서 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자 46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맞았어 라고 하시면 그 점수를 가지고 안정지원의 원서를 쓰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자 나는 468점이니까 요거 가지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원서를 쓸 거야. 세 개를 다. 이렇게 원서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항상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면 모든 분들은 안정지원을 하나를 쓰고 상향지원을 두 개를 쓰거나 안정지원에 두 개를 썼으면 상향지원에 하나를 쓰거나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도저히 떨어지면 안 되고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정지원에 원서를 쓰겠죠. 결국은 뭐냐면 정시 원서 지원은 가나다군 중에 반드시 상향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힘들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점수로 낮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좀 낮은 대학이라는 게 내 점수가 468점 쓰니까 나는 조금 안정지원해야지 라고 하면 성균관대에서 조금 낮춰서 그 밑에 대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균관대에서 조금 낮춰서 안정지원해야지 라고 하면 대학이 경희대 건국대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점수 구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정적 지원을 원한다면 인터넷에 있는 입시 정보를 이용해서 지원해라. 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입시 정보 또 입시 기관의 데이터는 충분히 안정적 지원에 기반을 두고 원서 프로그램을 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면 거의 대부분부터 붙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느 사이트에 뭐를 보고 원서 썼더니 붙어라. 그거 맞더라. 맞지 당연히. 468점에 붙을 대학을 472점에 쓰라고 하니까 당연히 붙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안정지원을 생각하시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원서를 쓰면 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 성적대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원서 계획을 짜야 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입시 데이터와 정보를 뛰어넘는 학생만의 구간을 찾아주는 컨설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하이퍼립에서 주관하는 추가학교 컨설팅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전년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실제 여러분들이 또는 그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컨설팅을 가보면 대부분 다 컴퓨터 화면 띄워놓고 엑셀 작업 보여주면서 자, 이 점 쓰면 이 대학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서 상담을 해보거나 어디서 상담을 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컴퓨터에다 화면 띄워놓고 엑셀로 자, 요 정도 성적이면 여기 정도 갈 수 있고요. 여기 성적이면 여기 정도 갈 수 있고요. 여기면 여기 정도 갈 수 있고요. 선택하세요. 이 중에 어떤 걸 가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컨설팅은 아무 의미 없죠. 그것을 받으려고 비싼 돈을 내고 컨설팅을 신청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입시는 데이터의 오류가 매우 많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전년도 데이터를 올해 입시에 적용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시를 뒤집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올해 입시는 2021학년도 수능이 물수능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자기 점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결국은 허수 지원이 과도하게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입시에서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원서를 썼더니 경쟁률이 7대1이야. 그 모든 7대1이 나보다 높은 성적의 7대1의 학생들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시는 사실상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허수라는 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입시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경쟁률이 낮은 구간으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경쟁률이 낮은 구간이 아니라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모이는 구간을 찾아가는 거죠.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찾아가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경쟁률이 높고 낮고의 차이를 떠나서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너무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그 전년도에 하이퍼리뷰 TV에다가 제가 이 정식 컨설팅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좀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아, 이게 정시라는 게 이런 묘한 특징이 있구나. 수능 시험을 다소 못 봤다 하더라도 결국은 컨설팅을 통해서 대학 결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구나 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잘 봤다, 수능 시험을 잘 보면 대학 입시가 확정되나? 아니거든요. 수능 시험을 못 봤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능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차분하게 입시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나은 점수를 갈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진다면 정시가 수시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시 컨설팅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들이 이제 예약하셔가지고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시 컨설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100명 정도만 인원을 제한받아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약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 보시고 또 만약에 수시 합격자 발표 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식 컨설팅을 취소하시면 컨설팅 예약금은 다 환불이 되어지도록 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시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수능 끝나고 바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수시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혼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고, 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수시 점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12월 3일날 수능 성적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제가 차분히 이때부터 시작해서 입시의 경향이라든가 2021학년도 입시의 경향 또 지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컨설팅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서 전환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